자, 이번 시간은요, 이 223페이지의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익률이라는 게요,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는 게 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곱하기 100이 있는 게, 요게 이렇게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수를 가지고는 이 수익의 크기를 표시하기가 좀 부적절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의 수익이 나왔는데 100을 투자해서 10이란 말이죠.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나오죠. 그럼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0.1. 그러면 잘 인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라고 이제 표시해 주면서 그 크기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수익률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를 보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같은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한 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발생하는 수익에서 1억이 수익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왔는데 이 1,000만 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80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1억에 800이니까 8%.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경비를 공제하고 약 한 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상에서 자주 이제 인용이 되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내가 주어져야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성격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 자산이 있어요. 투자안이 있는데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뭐 10%, 8%, 그 다음에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 중에서 A가 수익률이 제일 크니까 얘한테 우선적으로 투자하냐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얘가 여러 개 안 중에서는 가장 수익이 크더라도요, 반드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은 최소한 못해도 2%의 수익은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고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 봤더니 최소한 9%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1%잖아요. 그럼 얘가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얘가 수익이 크더라도 요구 수익률에 미치질 못하면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한 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이 9%가 되면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9%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의 결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그러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지 얘하고의 비교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 알아두실 거는 223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가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를 해요. 비교할 때 뭐가 클 때 투자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가 채택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반대의 경우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요 두 개의 표현을 맞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틀린 표현으로 쓰기도 해서도 출제를 하니까 요 과정은 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을 때가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224페이지에 다시 위에서 5번째 줄에 지문 3번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그 밑에 가면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얘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요거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보셨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기업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당, 예, 가령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가 요 A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 있죠? A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내가 볼 때는 얘가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당. 근데 시장에서는 한 주에 2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보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투자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시장에서 주가가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분석을 해본 결과 얘는 10,000 원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묶어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것도 예전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은 있는데 예,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투자 가치는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인데 이게 영구적으로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할 때 그래서 지금 배우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미래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얘가 할인율로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런 얘기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만약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예, 10%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이때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거를 할인율로 적용해야 되니까 얘를 소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분수 계산하면 소수 나오고 소수에다 100분율을 곱하면 이렇게 수익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0이니까 0.1. 그러면 얘는 1억이 되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요령에서는요. 이게 0.1로 주어지면 이 크기의 10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1,000만 원일 때 얘가 요구 수익률이 20%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수익은 일정한데 요구 수익률이 20%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가치가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할인율이 커지면은 가치가 작아져요. 그래서 얘하고는 비례하지만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예전에 실전에서 요 값을 구하라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요령이라는 것 정도로만 예,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또 배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죠, 용어. 예.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클 때 투자하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교재 보면 맨 위에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행동 또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럴 때 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위험 혐오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가 있다. 예. 그럼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태도, 행동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예,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주어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험 혐오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거나 그러면 요 대가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뭐 이런 얘기죠.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서 위험을 대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상에 있는 것처럼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있죠. 그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을 때 부동산 투자론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있죠. 여기도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익이 비슷하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안전한 곳만 선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이고요. 위험 선호형적인 사람은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복권 사는 사람이죠. 복권을 구매를 해서 당첨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죠. 그런데 그 위험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L이라는 복권을 사게 되면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꽝이 되더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음 주를 노려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요구하는 게 다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상에서 보시면은, 예, 거기 양가로 4번에 위험 혐오도와 직선의 기울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을 나타냈을 때, 자, 요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게 이게 무위험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예, 국공채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위험, 이 선호형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수익이고 위험이니까 위험은 큰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는 얘기죠. 그죠?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할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을 선호할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게. 예,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도 여러분 이제 시험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인용을 해준 거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예, 수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수익률,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도 비례해서 커지는 그런 관계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요, 이 표현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이라고. 왜냐하면 위험이 크다고 수익이 반드시 크리라는 법도 없고요. 수익이 작다고 위험이 반드시 작으라는 법은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를 산정할 때 보시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용어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무위험률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요게 최소한의 이제 수익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밑에 가면은 자, 226페이지에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양거리본의 무위험률 나와 있죠. 이게 국채 이자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이걸 무위험률이라고 그럴 때요. 거기 지문 2번에 보시면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최저 수익률이에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령이 들어서 국채 이자율을 2%를 주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내가 투자했을 때는 최소한 2%의 수익은 얻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내가 부동산 등에 투자 운영하게 되면 이 수익을 포기하겠죠. 이게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죠. 예, 요게 2%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얘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채 이자율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얘도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을 낸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이제 자기가 최저 수익률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위험 할증률, 즉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험 할증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니까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26페이지에 맨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박스 밑에 보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한 것을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도 표현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요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요 위험이 무슨 위험이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업 위험이라고 그러죠. 예, 만약에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면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위험이나 금융 위험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5%다라고 얘기하면은 두 개를 합해서 7%, 예,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인데, 그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할 거고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약간의 대가만 주어줘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거기 양가로 3번 있죠. 22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에 위험 할증률이 있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고, 이런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하는 정도는 다르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을 어떻게든 간에 관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예,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27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는 건 뭐냐면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로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위험률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고 있는
위험 할증률에 대한 부분은 이때는 얻을 수가 없죠. 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건요. 위험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험이 커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단 말이죠. 근데 위험한 투자 자체를 제외하면은 그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인데요. 분산 투자라면서 위험을 줄이는 건데 그거는 요 뒤에 별도의 단원으로 다시 소개가 돼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투자자가 투자 수익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있으면은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우셨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자기가 얻게 되는 수익을 최저치를 잡게 되면 당연히 부담하는 위험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할인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할인율이 바로 뭐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상향 조정인데 하향 조정이라고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낸 적이 있다는 얘기죠. 예, 요걸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축소할 때 보면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예,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가끔 용어상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 정리는 해 두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이 있죠. 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임대료라는 것도 있고요. 영업 경비라는 것도 있고요. 세금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누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얘만 따로 드러내서도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임대료를 만약에 한 10%를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2%가 상승하더라. 그 다음에 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한 5%를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한 1.5%가 변하더라. 그 다음에 이번에 세금을 갖다가 한 5%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한 3%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면 전체 변수 중에서는 절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에 집중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끝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보험사에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만약에 인플레 등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장대적으로 좀 높게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이렇게 높이는 걸로 특약상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죠. 그러면 물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떠넘기는 거. 이거를 위험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 교과서에서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위험을 보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왜 공동주택 단지를 가게 되면은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든가 해서 이게 적립을 해요. 충당금을. 그 얘기는 지금은 많이 지역 난방으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을 채용할 때는 보일러가 있어요. 이 보일러의 내구 열환이 통상 한 15년 보거든요. 그 15년 되면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 뭐 한 몇 억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15년 되는 시점에서 그 1억 5천이란 또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 세대 구성원들에게 한 번에 부담을 시키게 되면은 가구당 부담 비용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서 분납하는 식이죠. 그러면은 15년 후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지금서부터 쪼개서 하게 되면 가구당 예를 들어서 몇백 원, 몇십 원씩으로만 부담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당금을 적립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